네, 여러분,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좀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온다 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혹시라도 개인 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사람이 선거 때 나타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그 얘기를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인 접근으로 좀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대전환기에 들어섰는데,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또는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이 중국식 붉은 자본주의가 될 것인지, 30년 침체로 참 그 위기에 봉착한 일본이 될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하면은 뭐 국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늘은 이 붉은 자본주의의 중국, 30년 침체의 일본, 이걸 중심으로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년 동안 기점은 1990년으로 잡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물론 이제 동아시아 하면은 동아시아 5국이죠. 한중일, 북한, 대만이지만은 북한하고 대만은 빼놓고 한국하고 중국, 일본 세 나라만 동아시아로 국한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통계서부터 비교해도 좋을 텐데, 이게 좀 극명하게 우리가 그 차이를 알려면 1990년이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1990년 그 해의 전 세계 GDP가 18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단위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국이 6조 달러를 GDP 생산을 해서 전체 GDP의 31.9%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3.1조 달러, 즉 3조 1천억 달러, 미국의 반을 조금 넘어섰죠. 이게 1990년 얘기입니다. 중국이 그때 3,609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834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이 1990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정말 못 살 때죠. 한참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한중일 세 나라의 GDP를 합치면 전체 GDP의, 전 세계 GDP의 19.9%를 차지했습니다. 30년 후인 2020년을 보면은 전 세계 GDP는 83조 8천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약 4.5배 늘었고, 미국은 20조 8천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24.8%입니다. 흔히 25%라 그러죠.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31.9%에서 24.8%로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GDP는 미국이 3.5배가 늘었습니다. 일본은 2020년에 4조 9천억 달러. 그래서 30년 사이에 1.6배 늘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거죠. 중국이 경이롭죠. 14조 9천억 달러. 그래서 무려 30년 사이에 GDP가 48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 그래서 30년 전보다 5.6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GDP가 4.5배 느는 사이에 한국은 5.6배가 늘었으니까 굉장히 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죠. 일본은 1.6배, 그리고 중국이 48배 해서 이 동아시아 3국의 총 생산량이 전 세계 GDP의 25.5%를 차지합니다. 이건 뭐 중국의 약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0년 사이에
전 세계 GDP가 4.5배 는 거는 역시 중국이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라고 그러죠. 예, 브릭스.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그 서유럽, 그러니까 EU 시장에 편입이 되면 동유럽의 성장, 이걸로 인해서 4.5배 늘었는데, 이 네 나라 중에서 뭐 당연히 중국이 48배로 가장 크게 늘었고, 우리가 5.6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 그동안 굉장히 약진을 한 겁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코로나 이후 큰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 그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정확히는 1980년대 중반서부터, 뭐 길게 잡으면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이, 그러니까 그 세계의 시장이 통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뭐 중국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화는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자, 테이블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게 더 극명하게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60년서부터 2015년까지 이 그래프인데 1인당 GDP입니다. 국민소득이죠.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2015년, 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장 속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그 녹색 선이 미국이죠. 완만하게 이제 계속 큰 굴곡 없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조그만 변곡점, 좀 이 굴곡이 나타나는 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죠. 예, 그때 침체되고 올라갑니다.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85년서부터 급속하게 올라가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한 87년 정도 되면 미국을 추월해서 언제까지냐? 요 시기까지. 그러니까 한 요 시점으로 봐야겠죠. 1988년, 7년까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성시대죠. 그러다가 꺾이죠. 예. 뭐 버블 붕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플라자 합의 이후에 꺾이고 조금 하다가 계속 굴곡하다가 또 꺾였다가 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브라운색이죠. 보면은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고 또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죠. 요게 뭡니까? 요게 IMF입니다. IMF 경제 위기고 요게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예, 해서 결국은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죠.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예. 뭐 옛날엔 상대도 안 됐죠. 특히 80년대 중반 이럴 때 보면 상대 한 4배, 3.5배 차이 났을 겁니다.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뭡니까? 이게 과거 소련 아닙니까? 예, 러시아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한 번도 우리나라를 추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전체 GDP 규모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한 2배 정도 맞나요? 예, 항상. 예.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해 온 거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경제 성장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예, 이걸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를 들어서 크러시라 그러죠. 이렇게 땅바닥에 추락하듯이 경착륙을 하면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우리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죠. 그러니까 2007년, 벌써 한 15년 전이죠. 14.2%를 정점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점차 하락해서 뚝뚝뚝 떨어지다가 금년에는 그 연구 기관에 따라서 다 틀린데 3% 내지 5%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그 고용 효과를 거두고 그러려면 적어도 8%, 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3%에서 5%의 성장 이 예상되고 있죠. 자, 2007년에 14.2%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 때 한 12%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4억 인구 가진 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건. 개혁 개방, 1978년도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최저 경제 성장률이 1990년 3.8%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때 1989년에 있었던 무슨 뭐 천안문 사태, 시위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그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30년 만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거는 소위 말해서 밸류 체인, 공급망이 지금 재구성 중이죠. 이 중국한테 모두 맡겨놨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구성 중인데, 이것도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 뭐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서 철수하고 하는 등 밸류 체인이 지금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졌다시피 부동산 과잉 투자가 이게 발목을 잡은 거죠. 뭐 흔히 말하기로 지금 분양되지 않고 부동산 업자들이 지은 빈집만,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게 5천만 호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한테 한 채씩 다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5천만 원. 여기 이제 자금이 묶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10만 세대짜리 신도시를 지었는데 하나도 분양이 안 돼서 도시 전체가 어떤 뭐 유령 도시가 되고, 뭐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뭐 이 5천만 호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 천만 호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9월에 나오기 시작한 게 헝다 파산설이라고 하는데, 뭐 파산했다고 봐야죠. 헝다는 부동산 업 중국 2위입니다. 1위도 아닌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자본금이 7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채가 355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부채가 355조 원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GDP의 거의 20% 가까운 그 수치입니다. 무슨 부동산 2위 하는 기업의 부채가 우리나라 GDP에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20%나 차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삼성이 1년 매출이 320조 원 됩니다.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 업체인 삼성 매출이 그 320조 원 정도 되는데, 부동산 업체의 부채가 355조 원입니다. 이건 갚기가 힘들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 뭐 헝다가 부도나도 뭐 어쩌고 괜찮다, 다 흡수할 수 있다 그러는데,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거 자체가 얼마나 중국의 그 부동산 업이 정말 그 카드로 세운 집이냐, 그걸 말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번 그 미중 패권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인구가 적으면은 그걸 뭐 급하게 수입해다가 또는 증산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14억 정도 되는 인구가 식량이 부족하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소득 격차가 아주 초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 불안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빈곤 계층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지니 개수가 국제 그 통계 기관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0.46에서 0.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그 빈부격차인데 우리나라도 뭐 빈부격차가 크다. 이게 소득격차죠. 소득격차라고 하지만 2020년에 우리가 0.331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0.39에서 0.4 정도 되고 0.331이면 OECD 국가 평균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0.46, 0.49 이게 0.5에 가까워지면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커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 인구의 40%, 약 6억 명이 월 수입이 1,000위안이 안 된다. 1,000위안. 지금 그 환율이 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한 187원, 한 190원 정도 되니까 6억 명의 월 수입이 한 달에 19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초빈곤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농촌이 이제 피폐화됐다. 요 이제 빈곤층 안에 들어가겠죠. 부동산 개발을 하도 하다 보니까 농지를 싸게 매입해 가지고 중국 지방 정부가 그걸 부동산 업자들한테 비싸게 팔죠. 그게 지방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고 부정의 이제 원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민의 한 4천만 명 정도가 농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팔아먹기도 하고 지방 정부가 강제로 그걸 수용하기도 해서 4천만 명이 농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리고 우리 동네엔 직장도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손가락만 빨고 사는 거죠. 이런 농민이 4천만 명이라 이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부정부패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중국에 우리가 한참 진출하는 초기 1900년대 1990년대 초에 보면은 거기 진출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관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 관시가 뭡니까? 결국 이제 인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부정부패입니다. 뇌물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결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이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면은 이게 연착륙을 할 것이냐 경착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는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동안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2025년이면 또는 2030년이면은 미국을 따라잡는다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또는 이 채널에서 중국의 문제를 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저는 이제 40년 주기설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40년이 넘게 지속한 초고속 성장의 후유증과 피로감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초고속 성장. 대한민국도 경험했듯이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면은 성장 위주의 정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그냥 덮고 가는 겁니다. 또는 억누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정도 되면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978년서부터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했으니까 40년 안팎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안팎으로 따지면 한 2018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 그때 들어와서부터 이런 게 표면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진위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0.331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영국입니다. 1980년서부터 2010년까지인데 영국은 0.34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지만 뭐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진위계수는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진위계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위에 빨간 선이 세전 진위계수를 말합니다. 세전 진위계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0.51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떼고 저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게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세전으로 따지면 0.51이나 해당되지만은 세금을 떼고 나니까 0.34,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전에 보유세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재원이 보유세는 아니라는 거죠. 소득세의 중심을 두자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세전, 세후, 보유세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별로 없다. 소득세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국의 세전 진위계수 0.51, 그리고 세후 진위계수 0.34,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버블 붕괴라 그러죠, 일본. 부동산 값이 뭐 엄청났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뭐 동경 하나만 다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일본이 그 회복을 못하니까 잃어버린 10년이란 용어가 많이 나왔죠.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에 잃어버린 10년. 그런데도 회복을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 돼서는 잃어버린 20년.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잃어버린 30년. 아까 그 표로 1인당 국민소득 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장기 침체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안 해요. 아예. 뭐냐, 이거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이제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야, 30년 동안 그렇게 헤맸으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률이 1980년대 4%, 선진국이 4%면은 보통 이제 3% 이상 하면은 아주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4% 하다가 90년대는 1%, 2000년대 들어와서는 0%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2020년, 이건 세계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가 42,381달러입니다. 일본이 42,232달러. 그래서 우리가 구매력이 한 5% 정도 더 높다고 그러죠. 예. 일본, 그래서 한때는 환율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관광도 많이 가고, 심지어 골프 치러도 일본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쇼핑하러도 가고. 그러면 스시마 같은 섬, 대마도죠. 대마도 같은 섬은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아닌 말로 아무런 수입이 팍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끊겨가지고 스시마 경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수준은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그 구매력 기준 세계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거기는 세금으로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재정 투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250% 정도 되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아주 후진국들 말고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부채를 막 늘리면서 야 일본은 250%나 되는데 우리 뭐 지금 저 50%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뭘 그러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가계 부채는 우리는 100%가 넘어갔는데 거의 한 110% 정도 GDP의 규모가 그 정도로 늘어났는데 다행히 일본은 55%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블 붕괴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다. 또는 뭐 디지털화에 뒤졌다. 디지털 후진국이다. 요건 맞습니다. 요 두 가지는 맞습니다. 두 가지는 맞고, 이것이 사실은 이거 맞아요. 뭐 코로나 그런 신문 기사 많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거기 문화 자체가 뭐 결제도 도장으로 일일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생산성이 저하된 거죠. 물론 어떤 일부 기술 같은 거는 아직도 세계 최고 소재나 이런 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성이 저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활기를 잃어버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매력으로 우리가 훨씬 더 5% 정도 높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 임금이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몇 년 전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비교까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강남 이 오피스 빌딩이 많은 거기서 점심 셀러리맨들이 점심을 우리가 뭐 7,000원, 8,000원 주고 먹는데 일본은 그 동경 중심가에 오피스 빌딩이 많은 데서 점심 먹는 평균값이 뭐 6,800원이다. 심지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활기를 잃고 위축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1989년에 버블이 이제 붕괴됐다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뭐 조금 이제 전후 혼란기를 거친 다음에는 그러고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질주해 왔죠. 이게 40년 지나니까 큰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은 지친 겁니다. 네, 그게 저의 40년 주기설입니다. 자,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붉은 자본주의, 권력과 돈이 이제 합체된 거. 그리고 권력이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부도 장악하고 민간 사회까지 시장 경제지만 완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마윈도 야 너 그만둬. 한번 뭐 주식도 일부 내놓고, 그리고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붉은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장기 침체로 갈 것이냐, 라고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중일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고령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도 틀리고 중국하고 한국도 틀리지만 한중일의 공통점이 있다. 이건 고령사회다. 영어로는 aged society. 자,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65세 이상이 노인도 아니죠. 이게 16.4%입니다. 근데 이 노인층 인구 증가율이 무지하게 빨라요. 그리고 작년서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노인층은 많아지면서. 일본은 무려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28.4%예요.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일부 나라도 이렇게 노인층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23%, 독일이 22.4%, 포르투갈이 21.6%. 우리는 뭐 아직 16.4%인데 조만간 우리나라가 노인층 인구 증가 비율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0년에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13.5%로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총 인구 그때 조사 결과
14억 1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1억 9천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이 숫자가 2억 명을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억 명이 뭐 65세라고 전부 다 노는 건 아니지만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2억 명이다. 뭐 이걸 나머지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고령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계획을 세울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40년 주기설을 말씀드렸는데 이 40년은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두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두 세대 동안에 쉬지 않고 일하면 지치게 마련이다. 사회 전체가 지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하고 하면서 뭐 40년, 뭐 산업화는 62년에 시작했지만 뭐 열심히 사니까 그게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997년에 IMF 이제 외환 위기를 맞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40년 엄청나게 일했죠. 그래서 결국은 1964년에 올림픽까지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1989년에 버블 붕괴가 터지는 거고, 중국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했으니까 한 2010년대 후반 또는 2020년대서부터는 이제 지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40년 주기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 16%, 17%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층 인구가 2025년 되면 2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죠. 일본하고 너무 비슷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한 주민 2천만 명 내지 2,500만 명을 편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북한 인구가 뭐 이렇게 고무줄이냐, 2천만에서 2,500만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 당국도 모릅니다.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도 모르는 나라는 그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나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뭐 최소한 2천만 명을 편입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소득 지금 보면 한 1,000불에서 1,500불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큰 이제 사실 부담입니다. 편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식량의 과도한 해외 의존 하면서 우리도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전환기에 와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잘못하면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간다 이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식 붉은 자본주의가 강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공적 연금을 통해 가지고서는 뭐 민간 회사를 장악하려고 그런다던가 대주주로 또는 아주 과도한 그 기업을 규제한다던가 기업 총수들을 막 데려다가 기소를 해버린다던가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실 기업의 그 정책 대출 해준 거를 자본 전환을 시켜가지고, 너희 못 갚지? 그럼 부도 낼 수는 없고 자본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해가지고 정부가 대주주가 된다던가 이런 것이 붉은 자본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하겠죠. 일로 가거나,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권력이 얼마나 세졌어요. 또는 장기 침체. 최악의 경우는 이 두 개가 콤비네이션, 합쳐진 것.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붉은 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횡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 희망도 없고 활력을 잃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경향도 나타나고 이런 경향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까지 장악하게 된다. 그게 바로 대장동 사업 아닙니까?
뭐 땅 한 20만 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조 8천억 원 걷어가지고 50억씩 나눠 먹고, 이게 붉은 자본주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쿼바디스 도미네죠. 쿼바디스 도미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런데 그건 뭐 200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없고, 행정부, 국회 이런 데서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대책이랄까 장기 계획,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깝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50억 클럽에 가입하려고 난리들 치고 있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한중일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잘못해서 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요런 거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궤도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이제 어떤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